내 부서진 마음을 달래준 것은 정신과 의사도 처방약도 위로를 건네준 친구도 심지어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배우자도 아닌 자전적 에세이 쓰기였다. 나는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내 분노, 공포, 깨달음을 종이에 옮기고 내 결혼 생활을 정서적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내 강점을 보되 약점도 인정하고 내 자아에서 여전히 성장시켜야 할 부분을 찾았다. 내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인질이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최고의 치료제였고 그런 치료제를 처방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입니다. 45년간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해온 낸시 슬로님 에러니의 자전적 에세이 쓰기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기의 목소리와 리듬과 언어로 세상의 중심인 당신의 이야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힘든 상황에서 자전적 에세이를 쓴 덕분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절묘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전적 에세이 쓰기는 치료제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이것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힘든 과정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글 쓰는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 이야기도 에세이 쓰기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 에세이 쓰기는 관심 없지만 내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일기 쓰기 등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지난 45년 동안 마음으로부터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했다. 내 워크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오직 하나뿐이다. 누군가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면 그 글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을 말해준다. 누군가 용기를 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마법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시작된다. 우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작은 살인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물면서 오히려 우리의 심장에, 간에, 콩팥에 차곡차곡 쌓여 절여지고 있다. 그것들을 우리 몸에서 끄집어내 종이 위에 옮기는 작업이야말로 모든 의사가 내려야 할 처방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천 개도 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수천 개의 마음이 열리고 수천 개의 머리가 맑아지고 수천 개의 부서진 부위들이 회복하는 것을 지켜봤다. 지혜가 떠오르고 회한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모녀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비밀들을 글로 쓰고 나서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 부자가 처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진실을 듣는 것을 봤다. 그들이 내 워크숍을 떠날 때는 뾰족한 각이 조금 무뎌져 있었다. 나는 자매가 다시 연결되고 커플이 애초에 그들이 함께 하기로 했던 이유를 기억해내는 것을 봤다. 나는 글쓰기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안다. 자신의 관점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다. 나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치료제라는 것을 안다. 이 책에는 내 자전적 에세이와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공영 라디오 등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그대로 발췌한 예시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당신이 자전적 에세이를 쓸 준비가 되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자전적 에세이는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를 돌아보는 추억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적 에세이는 자서전이 아니다.
기저귀 떼기, 걸음마 떼기 등 당신이 태어난 이후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자아도취적 글이 아니다. 진정한 자전적 에세이는 단순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왜? 라는 질문을 파고들 때 당신의 이야기는 보편성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가 자전적 에세이를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당신은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내면화하고 반복할지도 모른다. 누가 내 자전적 에세이를 읽고 싶어 하겠어? 나는 마약 중독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중독치료센터로 가서 9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마약 중독을 치료하고 미얀마로 가서 고아원을 열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당 방위로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소녀들을 위한 국제단체를 설립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야. 친구들이 내 이메일을 받고서는 너무 좋아서 글이 마음에 든다고 말해주고 국어 선생님은 내가 글을 잘 쓰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해준 게 다야. 누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겠어? 일리 있는 질문이지만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답이 없는 질문이다. 당신의 자아와 영혼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저자가 되어 자전적 에세이를 써보자고 합의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자아는 그냥 부와 명예에 조금 욕심났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영혼은 배우고 성장하고 성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료로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 절제를 의미하는 디서플렌의 어원은 제자를 의미하는 디사이펄이다. 당신 자신의 제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왜 굳이? 라고 묻는 대신 시인 숀 토머스 도어티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보자. 왜냐하면 지금 저곳에 당신의 이야기와 똑같은 모양의 상처를 지닌 누군가가 있으니까. 자,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글을 쓰는 도구, 그리고 집중력과 목적의식이 전부다. 전자는 점점 강해질 것이고 후자는 점점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 자전적 에세이를 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자. 이것이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두자.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빠뜨려진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다. 조상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후손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지 말자.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들려주면 그들은 페이지를 넘길 것이다. 자전적 에세이는 당신의 책이다. 당신의 이야기다. 어떻게 들려줄지는 당신이 정한다. 왜 쓰는가? 도대체 왜 당신은 글을 쓰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자전적 에세이를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 아들 대는 생후 9개월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도 그렇게 어린 당뇨병 환자는 처음이었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대는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았고 38살이 되던 해에 죽었다. 우리 부부는 댄을 돌봤던 16년 동안 나한테 꼭 필요했던, 내가 원했던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기 위해 자전적 에세이를 썼다.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규칙을 바꿔서 아들의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아들의 신체적 결함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아들의 병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픈 아들을 돌보는 경험에 대해 쓰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런 현실 자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쓰라린 현실 자각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의 여정 또한 길었다. 몇 가지 질문하겠다. 당신은 왜 자전적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종이에 옮기고 싶어서 쓰는가? 그 이야기를 아무도 읽지 않더라도 괜찮은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가? 물론 저자 사인회에 입고 갈 옷을 고르게 된다면 매우 신날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당신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할 것이고 당신을 차버린 그때 그 남자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당신의 인터뷰가 3번이나 방송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아니면 당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쓰는가? 그리고 그냥 쓰는 행위 자체가 지닌 강력한 힘을 믿으니까? 내가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또 거의 동시에 울 수 있었을까였다.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그 질문을 비롯해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신 책의 날개에 들어갈 글을 써보자. 책장으로 가서 책 몇 권을 뽑은 다음 책 날개에 실린 글을 읽어보자. 자, 이제 당신이 편집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신의 자전적 에세이 책 날개에 들어갈 글을 써보자. 그러면 당신이 써야 할 것만 같은 수천 가지 이야기를 줄여나갈 수 있다. 지금 쓰는 책 날개 글의 내용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전적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시작이 어렵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백지에 압도당해서 당신의 삶을 좁은 깔때기 속에 우겨 넣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담을 적당한 그릇이 생겼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진정한 자전적 에세이는 단순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기록하지 않는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왜? 라는 질문을 파고들 때 당신의 이야기는 보편성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가 자전적 에세이를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전적 에세이는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를 돌아보는 추억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적 에세이는 자서전이 아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재료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 당신 자신의 제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자전적 에세이는 당신의 책이다. 당신의 이야기다. 어떻게 들려줄지는 당신이 정한다.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들려주면 그들은 페이지를 넘길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